프로그래머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틀을 가지고 제가 경험을 더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그때 제가 구상했던 어떤 개념 틀입니다. 왼쪽은 수기, 나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은 치임, 내가 세상을 만나서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기와 치임이 저는 깊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우리가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는 그 부분의 수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전공 과목에서 뭔가 기술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어떤 동아리라든지 그런 데 내가 그 팀 리더가 돼가지고 뭔가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이제 리더 취임 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늘 이 과목이 이제 교양인데, 교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뭔가 일품 관련된 것, 사람 대, 그렇죠? 그 사람 대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이라기보다는 지식이나 기술 능력보다는 하나 더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품이, 사람이 뛰어나도 인품이 되어야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인품보다도 제일 밑에가 이제 인품이라는 건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품 밑에 신의 성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성, 신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의 개념 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기 파트의 지식, 기술, 능력이 지, 인품, 성품이 덕인 신성, 신성, 성인,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리더라면은 이제 지인으로서의 지장, 덕인으로서의 덕장,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성, 이런 식의 개념들을 제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이 리더십 교육을 해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지식, 기술, 능력 부분입니다. 대학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 고등학교 때도 그렇겠지만 정말 자기가 지금 어느 분야에 그 전공을 하느냐,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최고라는 게 뭐냐? 최고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짜 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 촉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좀 나 술 좀 해 하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편하게. 네. 술을 좀 한다 하면은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느끼냐면 저녁 식사할 때 소주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상표 몇 도짜리를 딱 지정해서 마시고, 맥주도 자기가 기호가 있어서 그 맥주를 마시고, 그러면은 그 차이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술 못해 하면은 저 친구들 소주 몇 도짜리를 마시든 맥주 어떤 브랜드를 마시든 쟤들 술 마시네. 그렇죠? 그냥 쟤들 술 마시네지 그 엣지, 그 차이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그냥 국내에서 국산차 타고 다른 외제차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차에 관심 있으면 BMW, 그 다음에 벤츠에서 E 시리즈, S 시리즈 막 따지잖아요. 그죠? 그럼 저한테는 BMW든 벤츠든 저거 외제차 이렇게 그냥 퉁치고 말잖아. 그죠? 퉁치고 만다는 것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그 세세한 종이 한 장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쟤 좀 안 해, 쟤 좀 술 좀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최고를 우리는 고수다,达인이다, 또는 대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저 친구는 기획통이야, 저 친구는 예산통이야, 저 친구는 인사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에 가면 저 통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최고고 촉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달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달인은 IQ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반복적으로 오래 하는 사람 하면서 터득한 기술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손에 가능한 우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0.6기가 0.6기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답을 외쳤다니 미세한 불리한가 싶었는데 정확히 0.6기그램입니다. 예. 이건 정말 누구나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집중하면은 터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오래도록 반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필요 조건이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뜻을 세운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필터링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행정학 책으로 쓸 때 거기에만 이렇게 막 집중하고 뜻을 두니까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가 지나도 저거 내 책에 인용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뜻을 두면은 그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그 뜻을 두지 않으면은 그 드라마 아니면 그 뉴스는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행정학을 책을 쓰겠다. 그 행정학의 지금 어느 파트다. 그 파트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될까? 그 관심을 가지면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가도 그 기사에 딱 내가 어떻게 됩니까? 꽂히잖아요. 그죠? 뜻을 두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뜻을 두어야 된다. 그게 불교의 안이비설신의인데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하는 그 모든 것은 뜻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몸이 이렇게 좀 가렵다 하더라도 지금 그 가려운 것보다도 내가 애인이 지금 오늘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 말에 긴장되면 몸에 가려운 걸 감각할 여지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뜻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는 것은 뜻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모든 것이 그 뜻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 그 뜻을 세웠으면 그 다음은 충분 조건은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콤 글라드웰 꽤 됐습니다. 벌써 아웃라이어스라는 그 책에 10년 만시간의 법칙을 그때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학이 아니라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런 데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만시간의 법칙을 삼성의 경제연구원이 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CEO 특강의 자료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이 나는 머리가 나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분야에 한번 빠져보겠다면 첫 번째 뜻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 만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여기 최경주 골프 선수 아시죠?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폐 타이어를 땅에 절반쯤 묻어놓고 골프채로 하루 종일 두들기니까 골프채가 금방 부러져요. 그래서 수도 파이프를 120cm쯤 길이로 자르고 그 끝에 쇠뭉치를 용접합니다. 쇠뭉치 밑을 둥그렇게 자르고요. 다른 끝엔 반창고를 둘둘 감죠. 그러면 대충 골프채 모양이 됩니다. 무게는 보통 드라이버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걸로 폐 타이어를 치는데 몇천 번을 치면 땅에 박힌 타이어가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뽑혀요. 그래서 친구들과 누가 타이어 빨리 뽑나 시합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타이어를 한 번씩 뽑았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다가 골프채를 잡으면 이건 뭐 회초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노력이죠. 물론 최경도 나는 골프 PGA 투어에 나가겠어. 뭐 이런 뜻을 세웠을 거고 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아시죠? 쇼팽 에뛰드 25의 4번을 녹으면서 힙밥빠빠 그 정확한 발음은 표기하기 힘든데 스타카토라고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왼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 그 퀄리티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따따따 고 마디만 1시간 반을 쳤다.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이거는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연습, 노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식, 기술, 능력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영역이고 그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고 뜻을 세우는 것이고 일단 뜻을 세웠으면은 만시간을 투자해라. 그 만시간은 실제 양적인 만시간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비유적인 거죠. 여기 최경주 임윤찬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앞에 조그만 무게를 0.2g을 찾아내는 그 달인처럼 그냥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달인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최고라는 것은 경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흑백 요리사
스트레이트 우먼 파이터, 스트레이트 맨 파이터, 지금은 스테이지 파이터. 이것도 아는 학생들 많죠, 그죠? 이걸 보면은 아까 앞에 말한 그 엣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봤을 때는 모르는데 그 경연에서 요리하는 걸 보고 또 노래 연습하는 걸 보고 또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보면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그 차이를 이제 엣지를 전문가들의 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그 다음 땀을 흘렸다면 이제 이런 데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물론 이 경쟁의 세계는 너무 가혹해요. 나는 그래서 저건 싫어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이렇게 경쟁을 해서 최고가 되고 정상에 올라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내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세계를 끝까지 파면은 그 사람들 후대에 심지어는 당대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후대에 인정받는 그런 화가 그런 예술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요리가 됐든 이 프로그램에서 최고를 올라간 사람들은 그 뜻과 땀, 이 두 개 요소를 빠뜨리고 1등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뜻을 세워보십시오. 땀을 흘릴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저런 나 혼자는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리더이죠. 그것이 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런 전문성, 통찰력, 예지력, 비전, 전략 수립 이런 부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집단,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느 분야에 이렇게 고수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다른 멤버들의 장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처럼. 그러면 그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것. 그것이 적재적소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지 파이터나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저 친구들 진짜 요리에 대해서 아니면 댄스에서는 최고인데 그 친구들한테 리더를 딱 맡겨서 안무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 스테이지 파이터의 메인 주요 캐스팅 오디션을 하는데 그때 퍼스트가 여러분들 뭐 본 분들 알겠지만은 강경하고 정성우의 경우에 10명의 무용수를 딱 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퍼스트가 그 안무를 짜는 거죠. 전혀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무용수인 것하고 10명의 무용수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디멘션이에요. 흑백 요리사에서 팀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서도 팀 리더를 맡은 친구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팀 전부 탈락했잖아요. 리더를 못 만나서 탈락한 거예요. 그 팀 리더가 자기 분야의 요리에서는 최고였지만 4명, 5명을 이끌어서 같이 요리를 하라고 했을 때는 전혀 능력을 발휘 못한 그런 요리사가 있는 반면에 하여튼 그 흑백 요리사 다큐에서는 최연석 셰프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딱 중심 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제가 그냥 요리 자체의 어떤 흥미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 최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 능력까지를 이제 키워야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지식, 기술, 능력, 그 밑에 인성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은 저 자식 저거 똑똑은 한데 진짜 짜증이야. 뭔가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온다는 것은 지성인으로 내가 전공하는 영역에서 뭔가 능력을 개발하는 거지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인성이고, 그런 인성 부분에서 교양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인성은 이미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껴져 있어요. 대학에서는 전문 교육만 올인하면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다 보니까 부모님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입시 준비로 경쟁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도 인성 교육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그때야 교양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양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인성인데,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인성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성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고집 피우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힘든 그런 다른 시각으로, 다른 인식으로,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다. 그것은 나하고는 다른데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것은 유보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양하고 우리 한국하고 특히 서양 영어권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것들입니다. 우선 우리 한국에는 존댓말이 있죠. 그리고 하대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배나 동생한테 말 높이진 않잖아. 그렇죠? 서양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우리는 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조카나 누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높이지 않는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말 높이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말 높이는 거야. 말을 높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상하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화인 거야. 풍습인 거야. 그러니까 문화와 풍습은 잘잘못,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 언어 속에서 인간관계가 위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름 쓸 때 우리는 홍길동이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길동홍이라고 하고, 주소 표기 볼까요? 우리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홍길동 이렇게 쓰고, 반대로 영어의 경우에는 길동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리아가 제일 밑으로 옵니다. 지금 이름하고 주소 그리고 날짜 볼까요? 2024년 10월 23일. 영어 유럽에서 이 방송 보면 23, 10, 202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세 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국은 큰 것부터 먼저 표기하는구나. 서양은 작은 것부터 먼저 표기하는구나. 왜 우리는 큰 것부터 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소 써, 이름 써, 날짜 써 하면은 연월일, 성, 이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왜 이렇게 써야 되냐고 이유를 묻습니까? 그건 우리 그냥 한국인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
영어권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에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굳어질까? 한국 사람들은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봅니다. 서양 애들은 작은 것에서 큰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먼저 그 패노라믹 뷰, 시너리, 그러니까 큰 것에 감탄하지. 저기 저 나무 굉장히 멋있다. 이러는 사람 적습니다. 그런데 서양 애들은 그 큰 것보다는 저거 뭐야? 이렇게 딱 두드러진 것 하나를 이렇게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인의 인식은 약간 두rum실한 부분에 굉장히 강해요. 맥락적인 것에 강해요. 야, 너 거기 갔다 왔어? 거기 갔다 왔어? 그것을 맥락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가 문화를 이렇게 추측하잖아. 영어에서 거시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에서는 절대 그것은 통용될 수 없는 어법이에요. 확실하게 찍어줘야 돼. 확실하게 찍어줘야 돼. 그것이 이런 언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입니다. 소유에서도 우리 대학, 나의 대학, 야, 너 대학 가지고 있어? 너 아버지가 대학 오너냐? 나의 대학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서양 애들은 마이 유니버시티, 내가 다니는 대학은 마이 유니버시티, 마이 칼리지. 같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 대 있으면은 그때는 our university, our college라고 할 수 있죠. 그 좀 다른 대학 다니는 친구 같이 있으면은 거기서 our university 하면 여러분 왜 내가 너 같은 대학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언어에서부터 서양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은 차이가 있다. 우성대학의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국 학생들이 영어권도 있고 동남아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하고 동남아권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몸에 배어있는 이 언어와 어떤 그 습성,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식구조,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양 애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왜 저 자식이 저렇게 얘기를 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걔들은 이런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면서 저런 식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구나. 이 이해, 이 관용, 이 열린 사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에서 얼마나 그 권위적이냐, 위계가 있냐. 꽤 어느 정도 5년 됐네요. SBS 스페셜에 유치원에서 5살, 7살짜리가 서로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살 B가 같은 7살인데 우리가 최고 형아네.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7살짜리가 형아야. 그러니까 5살짜리가 7살짜리 하면 7살짜리한테 그럼 네가 하고 줘. 팽이 돌리는데 네가 먼저 하고 나 줘. 그러니까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네 하지 마라. 내 형인데 이 자식이 형한테 니라고 이렇게 반말하는 게 거슬린 거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저렇게 위아래가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수평적 사고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문화권, 중국의 양귀가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 사회하고 중국이죠. 사실은 동양인하고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많구나. 그것을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축소시켜서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스에 대한 인식.
독일은 보니까 그냥 보스나 다른 직원이나 다 똑같더라. 그런데 중국에서 보스는 이렇게 커 보인다. 크게 또 평가해주고 인정해준다. 권위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실험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A그룹 꽃 4개가 있고 B그룹 꽃 4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이죠. 집합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나의 꽃이 있고요. 그러면 이 맨 아래 꽃을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를 시켜라. 그러면 A그룹으로 분류를 시킬 것인지 B그룹으로 분류를 시킬 것인지 이것이 질문이에요. IQ 테스트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능력을 실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고하는 방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밑에 것은 A그룹하고 더 비슷해. 나는 A그룹으로 분류할 거야.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B그룹으로. 네. 여기는 그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반반인데 다른 데에서는 왼쪽 A그룹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에게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한국 사람은 크게 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제일 밑에 좀 둥글둥글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둥글 하니까 그냥 당연히 왼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손을 들려면 부분을 봐야 돼요.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약하다. 자,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전체로 보지만 서양 사람들은 나눠서 봐요. 부분으로 쪼개서 봅니다. 그 쪼개서 본다는 것은 꽃 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첫째 꽃 판으로 보니까 왼쪽은 3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줄기를 보니까 오른쪽에 4개가 다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줄기가 똑같이 보였다. 그것은 디테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약서 쓸 때 약관 읽는데 굉장히 약해요. 서양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계약서 디테일에 굉장히 약합니다. 콤마를 어떻게 찍었느냐가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것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한중일과 이제 서양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언어 표기에서부터 이렇게 위계적이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사고한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부분에 약하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서양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 자리에 남학생, 여학생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라는 자기인식의 명령은 모두 뇌에서 시작됩니다. 남녀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도 모두 뇌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른 거죠. 권투, 권투. 그럼 남자와 여자의 천년 차이에서부터 그 뇌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일단 표준 청력 검사를 한 후 아이들의 양쪽 귀에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상, 촛불,
남성하고 여성의 언어 능력은 뇌 구조에서 근본적인 그 차이가 있다. 과학적으로 그 연구에서 실증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애를 키우다 보면 저도 남자애 여자애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언어 능력이 훨씬 더 늦게 트여요. 대학에서 면접을 해보면 여학생 지원자가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여 교수님한테 하니까 여 교수님이 앞으로 면접은 우리 여 교수님이 다 해야 된다. 왜냐면 여 교수님이 볼 때 그 여학생들이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만큼 하니까. 그런데 남자 교수님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나에 비해서도 그렇고 내 아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조리 있고 또박또박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값으로 치면은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국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남학생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8세나 이런 정도 가면은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린 거지. 그런데 어느 나이가 되면 거기서부터 그 언어의 숙련도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어느 한 시점에 잘라서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를 결판을 내는 거. 그것이 우리나라 대입시죠. 그죠? 18살 정도에 딱 시험 봐서 좋은 점수 받은 친구들은 좋은 우리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학 가고 그런데 그것은 그 18세 때 그 능력이지 내가 재수서 19세가 됐을 때는 더 노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19세의 성장의 그 속도가 좀 느린 것이 19세에 가서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딱 파이널 그 테이프를 그 정해놓고 거기를 누가 1등 들어왔느냐. 우리 중거리, 장거리 막 이렇게 하듯이 100m에 1등 들어오는 사람 400m 달리기 하면은 1등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 평가하는 것은 항상 특히 어느 시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또 대학을 갖고 하면 그걸 가지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이 다중지능 이론은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 또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그 툴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 이 두 개로 IQ를 측정하고요. 보통 이 IQ가 높으면은 대학 수능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볼 때는 PSAT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언어 논리수학지능이 뛰어나면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어와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면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뭐 등등해서 굉장히 유리하고 IQ 지배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하버드의 가드너 교수가 사람의 지능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의 지능은 굉장히 다양해. 여기 공간 지능은 우리 길치, 내가 어디를 찾아간다.
우성대학 찾아간다 하면은 복합터미널에서부터 우성대학까지 아니면 대전역에서부터 우성대학까지 서울에서 우성대학까지가 이렇게 새의 눈으로 3차원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3차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3차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3차원과 2차원을 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설계사예요. 설계사. 그렇죠? 도면이라는 것은 2차원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도면을 보면 3차원으로 딱 떠올라. 그 3차원을 그린다는 것은 2차원이잖아. 화가야. 군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 독도, 지도 보는 거. 이 공간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지능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IQ하고는 상관없는 IQ 높아도 이 공간지능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지능 이민찬 뭐 대단한 그 음악지능이 뛰어난 절대음감이라는 거. 신체 동작지능 댄스 아까 그 무용수들 신체 동작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대인관계지능 우리 오지랖이 넓다 마당발이다 대인관계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은 대학에 이제 직장에서 한 부장급이나 이런 그 직원들을 대학에 와서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맡았을 때 그 과정 사람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를 나가는데 태국을 갔었어요. 태국에 가서 리틀 사이암이라는 데를 가는데 저도 거기를 갔고 그 대표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때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그 대표 부부하고 저하고 파라솔 밑에서 더우니까 그냥 차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대표한테 참 제가 가방 끄는 길이지만 저는 사람 사귀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하루 생활하는 것이 그냥 학교에 와서 연구실에 있다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리고 교수와 교수들이 그렇게 막 대단히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정말 그 대단하신 것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한 30명 정도 왔는데 2주째 형님 동생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 동생이라는 그 말은 제 혈육 이외에 형 동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 동생을 쓰는 데가 국회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다 형님 동생이야.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을 없애는 이 언어가 형하고 동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누가 정치하겠다면 당신 형 동생 할 수 있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것 같다. 나보다 선배인 것 같다. 하면 형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어? 그 말 못하면 엄두를 내지 마. 그러니까 형 동생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언어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단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교수님 말도 마세요. 제가 결혼할 때 그 시동생이 2명으로 알고 시집을 왔는데 나중에 몇 년 되니까 시동생이 100명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1차 끝나면 야 우리 집 가. 어떻게 괜찮겠어요? 괜찮아. 그러면서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후배들이 형수님 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KT로였어요. 나중에 홍보부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대관은 뭐라고 그러는데 다른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조 할 때 이 양반의 그 핸드폰에 수천 명의 이름이 있으니까 KT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혼자 사는 사람이 부탁하면은 그 부탁이 자연스럽습니까? 평소에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KT의 문제 해결사. 그런데 제가 학교에만 있다가 이제 청와대도 근무하고 여기 국회도 근무하고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제 지식, 제 기술, 제 역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조금 도우면 조교야. 조교를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문제 해결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빵점이에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얻어야 돼. 그런 능력은 대인관계 지능에서 나와요. 자기 이해 지능은 자기 성찰, 자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야? 우리 손대현 총장님 철학가시니까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그 사람이 철학과 전공에 딱 맞아요. 자연 친화 지능은 이 자연과 이렇게 하나 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숲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가 바로 되고 또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은 그 과속종 분류를 딱 해가지고 저건 저거지 저건 저거지 하면서 그 동물 식물하고 이렇게 친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약한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난이나 이런 화분 많이 들어오잖아요. 난 살리질 못해. 너무 안타깝고 죄스러운데 그런 걸 잘 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제가 지금 우리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듯이 그 이입이 되는 것 같아. 그 식물하고 제가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물을 이렇게 좀 너무 물을 많이 줬나? 이런 그것도 촉이죠. 그런 감각이죠. 그래서 지금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떤 IQ 하나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난 능력 범위가 분야가 어디지? 그것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부분이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땀을 흘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쪽에 가서 엄마가 아빠가 전공을 택하라고 해서 갔으면 그 부분은 땀을 흘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건 진짜 하기 싫으니까 땀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또한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지만은 나하고 다른 친구들을 인정하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툴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달라요. 저도 이렇게 조직에서 우리 직원들 간의 그 갈등, 분화 이런 것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특강을 할 때 이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 협의회 화장실에 저 왼쪽으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내가 하는 방식은 오른쪽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스타일에 다르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거 보자마자 뒤집게 돼. 부부간에는 싸우기도 해. 왜 자꾸 이렇게 바꿔놓냐고.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싸울 일은 아니야. 왜? 옳고 그른 것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거기에 익숙하고 내가 거기에 편한 거지.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옳습니까?
지금 인성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뭡니까?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것이 인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저 얘기하셨듯이 뭐 이렇게 또 우리 윤영주 씨는 기록하거나 뭐 이런 거에 또 되게 꼼꼼하시고 김세현 씨는 또 그런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도 조사하시고 우리 조영남 씨는 상당히 좀 자유로우시고 송창식 씨는 그러면 내가 늘 항상 사람들을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철들과 영화다. 이런 중간에 철들까 그거였어요. 늘. 왜냐하면 늘 사회의 모든 원칙적인 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행동하는데 그게 세련되지 않아서 그래.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세련된 걸 초대했다고 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세련되지 않았으니까 잘안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인이 안 되는 거군요. 그죠? 그렇지만 나는 영화하는 거 싫어. 영화하는 거는 싫어. 나 주제를 많이 주지 마. 너도 그렇게 힘들지 몰라.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런 것도 생각해. 나는 영 필요 없어. 그냥 벽제로 토론대를 가져가면 영화하지 말고 영화는 안 가고. 사실 뭐 자,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저희 세대의 이제 송창식, 조영남, 김세환 등등인데 저기 보면 이제 송창식 씨가 나는 세상의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조영남 씨는 나는 염할 필요 없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송창식 씨도 자유로운 거야. 왜냐면 원칙이나 기준을 그 틀 속에 내가 갇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나 기준의 틀을 파괴시키고 싶은 것은 송창식 씨나 조영남 씨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송창식 씨는 자기 혼자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들어. 앞에 그 대인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지능 쪽으로 빠져들어. 그런데 조영남 씨는 외적이야.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ENTJ 이런 성격이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영남 씨는 E고 송창식 씨는 I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E하고 I하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잖아, 그죠? 바꾸기가 힘들어요. 자, 원칙과 기준 이런 것이 송창식 씨는 싫다고 그랬는데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성격을 이렇게 쭉 진단해가지고 그런 원칙주의자들만 모아서 너희들의 공통점을 한번 스스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해봐 하니까 그 친구들이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라면 끓일 때 물 정량, 수프 넣을 시간, 그리고 마지막 꺼내는 시간 전부 타이머 씁니다. 정리정돈, 시계, 향수, 안경, 책 그런 것이 그냥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분류의 기준이 있는 것이. 그죠? 자, 이것을 보면서 와, 나도 그래 라는 학생도 있을 테고 저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자체가 그냥 자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갖췄을 때. 팀 리포트를 낼 때 자기들끼리 이제 그룹방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시 완성본
최종 수정본, 그러니까 한번 수정해서 제출해 놓고도 이게 틀렸는데 또 고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틀렸구나, 또 고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완벽을 기하려고 해요. 그런 성격의 그런 소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송창식 씨하고 지금 여기 원리 원칙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리 원칙은 원리 원칙대로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측면이 있고, 송창식 씨처럼 그런 자유혼에서 예술적 활동을 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하고 좀 달라.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남성과 여성도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구나. 세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마 후배들 만나고 선배 만나고 또 저나 우리 총장님하고 여기 송창식 씨, 김상원 씨 이렇게 하면은 세대 차이에 의한 인식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제일 어렵고 단절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한편으로는 다이나믹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MZ세대의 그런 언어를 모르는 은어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다르다 보니까 집에서 같이 식탁 위에 앉아서 대화할 때 그런 공통 분모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카페에 가서 한 대화 5-6명 얘기한다. 무슨 얘기하면 바로 공유가 될 거야. 그렇죠? 김세원, 조영남 씨가 얘기할 때 공감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없잖아요. 그것이 세대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더라도 다중지능, 지능의 영역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천차만별. 그래서 인성, 성품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나하고 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늘 내가 비판하고 늘 싫어하고 이러던 것을 좀 내려놓고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열린 거죠. 그것이 포용입니다. 우리 대학 생활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연다, 포용한다, 이것만큼 인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갈까? 그것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생존해 온 거죠. 그것이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적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 심해 1000m에서 살아가는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저 1000m에서는 이 수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선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그 위에서는 이제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눈이 발달한 그런 어종도 있고 촉이 발달한 그런 어종도 있고, 반면에 이 사막지대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평소에 자기 뿌리에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고착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에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는 그냥 심리학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뇌신경 과학 이런 그 과학적 그 이론이나 실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어려서는 뇌의 그 신경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도 다 필요에 따라서 그 신경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부모님한테 우선 가장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먹을 걸 얻을 수 있구나. 우니까 먹을 걸 주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결과가 오는구나. 혼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 뇌의 길이 없던 것이 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냅시스인데 그런데 일단 그 길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도 숲이나 이런 그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이제 그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이 만들어지면 다른 길이 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 길이 완성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고이고 생존 방식이고 성격 유형, 성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 역량 이런 것은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냅스는 대학에 들어왔으면 거의 굳어져 있어서 이게 쉽게 고쳐지질 않는 거죠. 그 길을 바꾸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양이나 이런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고 대학에 와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쟤는 저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이런 정도의 열린 마음을 갖는 그것이 인성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실현 가능한 접근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사람 관계로 세상을 바꾸는 것. 사람 관계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지장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 전문성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갔다면 여기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나는 거죠. 뭘? 인성으로. 그것을 우리는 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품, 포용력, 대인관계에서는 공감이나 소통 능력, 지식이나 기술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더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실제로는 지식, 기술 능력보다 인성이 뛰어나서 인간관계 넓은 사람이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인간관계, 인품 이런 것이 받쳐지지 않는다 하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정도의 포용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직접 그런 인성성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핵심은 인성성품에서 세상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식, 기술, 능력, 그 지적인 영역을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는 것,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먼저 세우는 것,
그 다음 땀을 흘리는 것,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조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성인, 깨친 사람, 불교에 깨친 사람 그 도인이라고 하죠, 보통. 그 도를 깨친 분들도 캐릭터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 저는 불교적 성향이 훨씬 더 강한데, 그래도 그런 역사나 그런 성인들의 행적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모세의 다큐를 봤는데 보면은 욱하는 그 캐릭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 성인인데, 그걸 깨달았는데 아직 캐릭터가 있는 거야. 그런 정도로 캐릭터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신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종교 강해할 수 있는 능력 안 되고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것을 수사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기에서 나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일 밑에 신성이라는 것은 나의 에고, 오히려 인품이죠. 그죠? 그런 인품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비유적으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차갑고 생명도 없는 대리석을 어떻게 포근하고 감성이 풍부한 인간의 형태로 그렇게 경이롭게 조각할 수 있는지를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미켈란젤로는 자기는 대리석에 조각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순히 대리석 안에 이미 들어있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필요 없는 대리석을 쪼아낸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오히려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쪼아냈다는 그 표현이 저는 아주 절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성이나 신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깨닫느냐보다는 우리가 신성과 신성이 아닌 부분을 내려놓는 것, 쪼아내는 것, 그 신성과 신성이 아닌 부분이 이제 에고인 거죠. 자, 최경주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서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열린 기린 오픈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PGA에 갈 자격을 따야 하는 시합이었죠. 그 마지막 퍼팅이 한 3m짜리였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그린 위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칠판에 분필로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공에서부터 홀컵까지 선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경주가 뜻도 세웠고 그만큼 땀도 흘렸고 이제 믿음으로 3m를 남겨놓고 그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볼에서부터 홀컵까지 선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PGA Q스쿨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4m짜리 퍼팅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걸 못 넣으면 짐을 싸서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퍼터가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기도하기를 저를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했죠.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이번에는 호미로 골을 파놓은 것처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골에다가 공을 굴리기만 하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최경주 선수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뜻을 세우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거기에 이 믿음으로 자기를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저 길이 보이더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자, 내려놓는다는 것 한번 지금 최경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못 치더라도 그냥 이 느낌을 그리고 그 표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고유한 샷이 있다.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드러난다. 그 샷이 너에게 찾아오도록 해라.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서렌더 이 말을 한국화라는 말이 저한테 처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 방한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방시킨다는 거죠. 아래로 이제 방하 그러니까 해방시켜라.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이제 방한착 얘기했고 서렌더 항복하라. 또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이 저도 30대나 이런 젊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수기침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성격도 연구하고 하면서 항복받으라는 것이 자기 그 에고를 항복받으라는 거구나. 자기의 그런 캐릭터를 항복받으라는 거구나. 방아착, 그 착이라는 집착이라는 것이 에고의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내려놓으라는 거구나. 그런 것을 내려놓으면 서서히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기만의 샷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자기 종교마다 거기에 따른 그 절대의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최경주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성으로 세상을 바꾼다? 성웅입니다. 성웅. 우리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는 말을 이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자기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더 큰 대학, 그 조선이죠. 나라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 에고의 나를 버리고 대아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국가는 인류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의 비전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찾아나가는 것은 욕심이지만 나에게 오라고 신호가 온 것은 부름인 거죠. 그죠? 소명인 거고. 그래서 종교, 신성의 영역은 내가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불려나가는 것.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를 불러가는 것. 이런 어떤 세상을 사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종교에서 절대자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특히 한국에서 중국도 비슷하고 기독교나 불교의 영향이 그 믿음이 없더라도 하늘이라는 것에 대한 그 레토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다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라는 것이 지극정성. 그러니까 지극정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뜻을 두고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사실 지극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그 분명한 뜻이 있고 거기에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고 그러면 하늘도 감응한다. 하늘도 감응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그리고 앞으로 삶에서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1시간 반 정도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고 또 여러분도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는다면 묘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뜻을 줘라. 땀을 흘려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식, IQ 영역이 아니라 나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 원래의 샷을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이 세상을 더 큰 나로서 키워나가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학생활에서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화합으로 이끌어내는 동영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동기로 해서 이 자리 왔더라도 하여튼 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고요.
한두 학생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너무 무거워서 네, 마지막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주빌 메타 지휘자가 이 지휘봉을 이렇게 탁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냥 자유를 준 거죠. 그런데 이윤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음악하고 지금의 음악인하고 과거의 음악인이 다른 것이 이 악보를 보면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루토 이렇게 해서 바루토 루바토라는 데가 있대요. 그것은 연주자가 자유롭게 쳐라. 그러니까 연주자의 자유의 혼을 담을 정도로 유연성, 여유, 여백. 여기 주빌 메타도 그 자리에선 지붕을 딱 내려놓고 네가 알아서 지금부터는 질러. 너의 소리를 내. 이윤찬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브루토 계속 루바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무와 줄기는 항상 그대로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잎은 그냥 그 바람에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음악가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기교로 만들어 간다면 옛날 음악은 그 기본 뿌리와 줄기를 탄탄하게 해놓고 마지막 그 잎이 흔들리는 것은 맡겨놓는다는 거지. 흐름에 맡겨놓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의 건반 키를 치는 그 세상을 이제 넘어선 것. 그런데 조성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났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음반을 치는 나를 봤습니다. 조성준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한번 내가 극으로 가서 뭔가를 맛을 보는 것, 그것은 공부하고 또 다른 공부죠. 사실 공부, 우리가 어렸을 때 음악학원 가고 체육관 가면 공부하러 간다고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부라는 그 단어의 영역을 훨씬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음악을 하든 댄싱을 하든 요리를 하든 그게 다 공부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은 영어, 국어, 수학 이거 암기하는 것만 공부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암기하고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확장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